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체 감염 90% 최악의 감염률을 기록한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총 확진자가 270명인데요. 당국의 방심이 빚은 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번 집단 감염 사태의 가장 커다란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최진봉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일단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현장의 지휘관이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일 날 처음 이제 감기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아마 접안을 해서 보고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식자리라든지 아니면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받는데 그때 아마 외부에 있는 사람 접촉한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접촉하는 건 아닙니다. 보급관이라고 해서 실제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통역관 2사람 정도가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아마 문제가 시작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일날 첫 감기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걸 코로나와 전혀 연결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실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우기였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이래서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0일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날 계속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감기로만 생각하고 감기약만 처방하고 이제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죠. 근데 처음에 발생했을 때 민감하게 코로나 사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접안을 해서 예컨대 PCR 검사를 하고 격리를 시켰다면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현장 지휘관이 그만큼 중요한데 현장 지휘관이 합참에 보고한 것도 10일 이후가 지나서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정이 갖고 있는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300명 정도가 그 함정에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기구가 하나로 다 통일돼 있거든요. 함정 같은 경우에. 그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타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함장이 근무하는 거 그곳에만 유리창이 있지 다른 데는 다 유리창이 없어요. 거의. 함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의 환경이 있었고 현장 지휘관이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결국은 이런 이제 참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군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러면은 지시를 하셨어야죠. 우리 해외 장병들 우선적으로 맞춰라 라든지 미국과 정상회담에 우리가 얀센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군인들, 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맞춰달라라고 줬는데 그 조치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적인 책임은 국방부 장관에 있죠. 분명히 대략 한 4개월 전인 것 같은데 저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접종하겠다라고 본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하태경 의원이 자, 이 코로나 관련해서 군인들 예방 접종 어떻게 할 거냐 자료 달라 해서 봤더니 저런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한 접종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장관은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거죠. 또 하나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봐요. 만약에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저렇게 조치를 안 취했더라도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을 대상으로 아니 우리 해외 파병 장병들 접종 계획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국회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마지막 책임은 최진봉 교수님이나 저 같은 평론가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해외 파병 장병들 접종 먼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좀 자책감을 느낍니다. 네, 서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야당 쪽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군 수뇌부 경질, 국정수사 요구 등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해야죠.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좀 우리가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거 받아들여요. 이런 식의 유체이탈 합법하면 안 돼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사과하셔야 된다. 국방부 장관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국방부에서는 해외 파병 장병들에게 우선적인 접종을 장관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욱 장관은 좀 거취를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욱 장관 임명되고 나서 뭐 급식 문제라든지 군인들 성추행 문제라든지 계속 몇 번 사과하셨거든요. 이거는 장관으로서 지위 서신이 장병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 장관으로서의 명령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장관 믿고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계속 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군 수뇌부의 어떤 경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묻는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의 경질과 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뭐 국회 안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다만 대통령의 사과, 그건 뭐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 소장은 국군 통수권자니까 책임을 전체적으로 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지휘관이 보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만약 이거를요, 첫날이라도 보고를 빨리 해서 합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됐고 이미 제가 볼 때는 10일 정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제 나중에 다 80몇 %가 이제 확진이 됐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만약에 조치를 안 취했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저 보고가 늦어지고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 교수가 장 소장이라고 나올 뻔했는데 장 교수라고 자꾸 이제 장 교수가 네.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병한 군인들에게 접종을 한 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늦어진 것도 일정 부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아니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근무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 육군에 있었으면 또 다른 접촉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는 어쨌든 24시간 바다에 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이 아니한 생각이 결국 이런 문제를 발생했거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도 결국 주기적으로 접안을 해서 보급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외부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선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접촉을 안 한 부분도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병 군인들이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 영토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병된 군인한테는 무조건 접종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네. 협의를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 교수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최 교수님도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 최진봉 교수님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네. 해외 파병 장병에 대한 접종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으면 교수님 영향력이 많잖아요. 많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으면 사태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유감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가 저를 띄워주는 척하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 뭐 아니 저는 유감 표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얘기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뭐 장 교수나 나나 방송에 출연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이제 방역 당국과 국방부 그다음에 현장 지휘관에 제대로 되지 못한 어떤 대응, 네네. 총대응 네, 이런 분들이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이제 많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여야 수장 집권 여당의 대표와 또 제1야당의 대표 간의 첫 번째 TV 토론 이제 맞대결이 있었는데 아마 그 우리나라 그 방송사에서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기 그 프로그램에 고정 못했어요. 출연인데 어. 출연이 한 주 스킵을 했습니다. 아, 근데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출연 못해요. 네, 오늘 바쁘시기 때문에 요새 그 덕분에 좀 휴식 시간을 가졌을 것 네. 같은데 오늘 그 TV 토론 두 분 다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질 않았고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근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언론사에서는 홍보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네. 그게 뭐 직격 토론이다, 뭐 막 끝장 토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그렇게 네. 막 크게 부딪힌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직 뭐 여야 대표 간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큰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이준석 대표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이제 그 전에 만났던 그 훈훈함이 네.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송 대표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대표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원내 대표라든지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잘 통했던 분위기가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뭐 민감한 사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대하긴 했지만 장
수장이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주 부드럽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춘평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그 양 그 토론자 중에 누가 더 오늘 그 방송에서 좀 우세했다고 할까요? 저는 이제 띄엄띄엄 다 춘평에 대해서 봤는데 말씀할 수 네네. 있을까요? 그 준수톤이 이겼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댓글로 보면 한 90% 이상 압도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이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말 잘했다, 정말 현명하다, 똑똑하다, 하버드 나온 것 같다, 진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준수톤이 이겼다라는 것이 있는데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여야 대표께서 사전에 어떤 각본 없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가감 없이 얘기한 것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이 이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방일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네. 두 분 다 외교, 국익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보기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 되게 아쉽다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이해한다. 정말 일본 외교 공사에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일들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보고 국익 앞에는 역시 여야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운 점은 김경수 지사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명하게 좀 얘기가 갈리더라고요. 예. 송영길 대표는 드루킹한테 김경수 지사가 이용당했어. 그래서 정말 김경수 지사 너무 불쌍해. 이거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이용해놓고 왜 억울하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분이 약간의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K방역 책임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큰 갈등은 없었다.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눈여겨본 대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장 교수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통과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4단계까지 올라가서 지방도 지금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모임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추경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2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반전을 거듭했던 이번 사건은 4년여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김 전 지사는 정치 생명에 깊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에 이제 도청에서 이제 소회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 이제 들어봤는데요. 도지사직에서도 이제 끝내 이제 중도 하차하게 됐고 7년 동안 이제 앞으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됐는데 신변 정리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먼저 오늘 그 대법 판결 어떻게 지켜보셨고 또 취임 퇴진 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판결은 판결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김경수 지사는 뭐 아까 마지막 이제 인사하면서 들으셨겠지만 본인이 제시했던 증거들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2심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드루킹에게 뭐 송영길 대표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속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소위 킹크랩이라는 걸 시연한 걸 뭐 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고 동의했다 이런 것까지 인정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과할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2년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또 5년 동안인가요? 나올 수 예, 없는 예.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7년 동안 결국 이제 정치 생활을 할 수 없는 건데 상당히 큰 타격이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경수 지사가 대권 후보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망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중도 하차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정치 생명도 상당히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좀 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개발이랄까요? 아니면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다른 기회를 모색을 해요. 범법자는 감옥에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경수 지사의 오늘 말은 정말 뻔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망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도 부정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최종 판단은 국민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3심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여론재판, 인민재판 하자는 겁니까? 그렇다면 법원은, 판사는, 검사는, 경찰은 왜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 조사해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법정에서 최종심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왜 진실이 멀리 있습니까? 본인이 나는 무죄야 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도 그걸 부정을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도 규칙도 없다. 자신의 신념 앞에서는 증언도, 뭐 업무방해죄도, 증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은 집권 세력의 주요한 인물로 치부되고 있는 김경수 지사 저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퇴행적이고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퇴행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저런 분 정치하면 안 된다.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남이 말을 하면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당연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 수감 생활을 마치면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판결에 나왔으니까 영원히 그 사람이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수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됐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장 교수가 너무 그걸 민감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대선판도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전면전 양상 속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 결집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네, 최 교수님 X 드셨고요. 장 교수님도 X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크게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2심에서 물론 뭐 대법원에 가서 바뀔 수도 있지만 2심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크게 대선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친문 진영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네. 지금의 김 전 지사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친문 진영이 김 전 지사가 이렇게 이제 됐으니 네. 어느 쪽으로 몰리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친문 진영은 철저하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친문 진영과 생각을 같이 한 사람 지지하려는 생각을 갖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막판에 가면 갈수록 야당 후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지사에게 유리하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에 물론 초창기에 이낙연 지사에서 일정 부분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 흘러가더라고는 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볼 거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도 힘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르신 말씀했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휴 하고 다행이다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 세력의 핵심이었고 구심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가 친문 세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친문 세력도 철저하게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갖고 분화될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에게는 썩 좋은 일이 아니었다. 이재명 지사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저는 분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이슈에서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그리고 여야 당대표 TV 토론 대결,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